안녕하십니까. 영화와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글 쓰는 김중혁입니다. 영화 보는 송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제 옷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연구는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약간 길들여진 것 같아요. 옷을 벗으니까 또 어색하네요. 네, 입고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름 박혀 있는 네. 이름이 써 있잖아요. 네, 송경원 네, 네. 액자에다가 보관해서 잘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큰 갑오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라고 능력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게 되는데 네. 저는 그동안 무비썸 보면서 홍경원 평론가님의 놀라운 어떤 평론에 깊이 탐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한가요? 아니 저를 구해주러 오신다고 하셔갖고 네. 정말. 네. 저희가 처음으로 다룰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인데 이 영화는 기존의 평론가님 다룬 영화보다 좀 더 대중적이어서 좀 가볍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영화 볼 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매번 당하면서 또 보게 되네 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블록버스터의 매력이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전 이런 영화들은 약간 그 침대에서 듣는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동화 들을 때 시작과 끝을 다 아는데도 엄마한테 꼭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알면서 속으면서도 듣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에요. 네. 놀이기구 타는 데 가서 음. 어떤 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약간 재미없기도 하잖아요. 시리즈마다 좀 편차가 심한데 실제 이 영화가 놀이기구로부터 출발한 영화였죠? 그렇죠. 네. 시작도 그랬고 실제로 이거를 마케팅해서 판매할 때 가장 큰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테마파크 가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걸 따라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y name is Captain Jack Sparrow. 네, 많은 영화 프로그램들이 주제와 이야기 그리고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식상하다고 판단하여서 줄거리를 압축해서 얘기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송경원 기자님께서 이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의 줄거리를 다 다르게 파악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블랙버스터는 특히 그게 가능한 게 하이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한 줄로 딱 무슨 얘기다라고 와닿는 얘기야지 블랙버스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한 영화를 봤지만 다 다른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한 줄거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띄어쓰기 신경 쓰이네 이거. 작가가 틀린 망신인데. 너무 긴데? 한 줄이 아니잖아. 이건 칙줄거리야, 칙줄거리.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줄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매력적인 해적 잭 스페로우가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다시 한번 악당을 물리치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이거 1편, 2편, 3편, 4편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 때문에 다른 편은 여러 번 아니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5편, 3편도 다시 한 번인데. 네. 하지만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있잖아요. 포세이돈이 다르네요. 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게 어쩌면 이 마지막 방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제가 생각하는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네. 이번엔 윌 터너 아들을 도와서 손수 저주까지 풀어주고 대단원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평화유지군 잭 스페로. 똑같네 이것도 뭐. 아니죠. 좀 디테일하지 않아요? 밀터너 아들의 저주를 풀어준다는 네. 것도 있고. 아들만 빼고 똑같지 않나요? 윌 터너를 도와서 손수 저주를 풀어주고 저주를 풀어주는 것도 다르긴 하네요. 저주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1편도 똑같네요. 네. 결국 캐리비안 해적은 늘 똑같은 줄거리를 한다는 걸로 굉장한 통찰인데 우리가 합하면 윌터너 아들을 도우는 포세이돈 어드벤처. 결국 포세이돈 어드벤처로 가시는 네, 거예요. 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캐리비안 해적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조니 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니 뎁이 없는 캐리비안 해적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개런티가 1천억 원이더라고요. 1천억 원이면 계산이 잘 안 돼. 얼마지 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네.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숫자를 보면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네. 되게 부질없는 짓인 거죠. 네. 네. 서민들이 하는 네. 그런 계산. 근데 조니 뎁이 이런 거액의 개런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다 조니 뎁이란 혹은 조니 뎁이 얘기하는 네. 이 잭 스패로우라는 선장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가치로 보면 충분히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미 조니 뎁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빠진 캐리비안 해적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돈을 이렇게 세게 부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해리빈 해적을 잘 보면 잭 스패로우가 주인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잭 스패로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4편을 빼고는 잭 스패로우는 늘 어떤 캐릭터냐면 영화에서 보면 트릭스타라고 하죠. 약간 개그 캐릭터. 네. 그리고 옆에서 양념 쳐주는 어쩜 관찰자 이런 역할이거든요. 관찰자인데 1천억 원을 받아. 얘기를 전체에 끌고 가주는 화자인 거죠. 되게 재밌는 화자. 그래서 악역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또 늘 애매했어요. 4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4편이 좀 재미없었다 느낀 또 팬들 사이에서 4편이 좀 악평을 받은 이유는 그 윌 터너랑 그 연인들이 빠지고 이제 조니 뎁에 집중을 한 거예요. 조니 뎁의 앤 여자가 나오고 사연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얘기가 무거워지면서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다시 이제 돌아갔죠. 1편의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서 잭 스패로우는 약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잭 스패로우라는 재밌는 캐릭터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저는 통쾌했던 부분이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아유 꼴 보기 싫은 것들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그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다가도 아유 꼴 보기 싫어. 커플 지옥.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정이입하기 좋은 캐릭터가 바로 잭 스패로가 아닌가. 그게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여느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수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런 멘트를 한 줄 넣는 정도의 정말 사족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 혹은 걔가 갖고 있는 약간 자유분방함, 모험심, 네. 낭만, 로망, 해적으로서의 로망 같은 거를 똘똘 뭉친 이런 설정이 그런 좀 라이브한 결말, 해결을 좀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 영화 보기 전에 이 악역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악역이 또 하비에르 바르뎀이다 보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면 역대급 악역이었는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원래 설정이 해적을 없애고 싶은 해군이라는 그렇죠. 설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죽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 영화가 1편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블랙펄의 설정이 그거였어요. 네. 저주를 받아서 죽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지 못하는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이제 해적이 아니라 해적을 다 박멸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오죠. 하비에르 바르뎀은 여느 악당보다 강력해 보이긴 해요. 일단 외모 자체가 그 저는 CG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CG가 하비에르 바르뎀을 묘사하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흩날리고 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마치 제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CG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네, 결국 하비에르 바르뎀은 헤어스타일로 모든 걸 끝장보는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그 헤어스타일과 네. 뱅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과 이 헤어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역을 머리로 표현하는가. 그냥 머리가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 악역이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이미지 때문에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그 비주얼이 좀 그 이편의 데뷔 존스처럼 그 문어의 비주얼처럼 좀 특이한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확 다가오는데 그 악역의 설정이나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냐라면 네.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져요. 그 비주얼도 이제 보다 보면 식상해지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비에르 바르뎀 너무 좋아하는 저도 배우라서 멋지죠. 이 좋은 배우를 또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생각에 네.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조니 뎁한테 능욕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페인 철저히- 사람인가 뭐 이런 어. 농담도 들어가면서 네. Jack Sparrow. Spanish?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복수가 중심이긴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조니 뎁을 빛내주기 위한 혹은 이 영화 전체를 이끌고 가기 위한 어떤 캐릭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리즈의 그 조니 뎁 잭 스패로가 패러디한 혹은 오마주를 바쳤던 사람이 키스 리처드였고 네. 롤링스톤즈 키스 리처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버지로 잭 스패로의 아버지. 이번에 깜짝 출연을 또 삼촌을
폴 맥카트니가 네. 등장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폴 맥카트니 섭외를 하고 싶은데 락스타를 섭외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전지 대비 내가 폴 맥카트니 번호가 있는데 외국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구나. 외국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네. 절친 인증 이런 거 해주는구나. 네. 내 친구가 폴 맥카트니야. 전화를 해서 직접 이제 조니 대비 섭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니 뎁도 일단 락커 출신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서 그 재밌는 농담을 하나 하잖아요. 잭 스페로한테 폴 맥카트니가 해골 하나가 바에 들어가서 대걸레와 맥주를 주문한다. 얼마나 재밌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농담의 의미가 뭘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약간 역사적인 농담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캐리비안의 해적이 벌써 이번이 5번째 작품이에요. 네. 고어 보버스키가 네. 감독했던 1편에서 3편까지는 캐리비안 시리즈 자체가 어떤 시리즈가 된 그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편이 좀 크게 약간 삐걱거리고 나서 네. 지금 5편까지 나오는데 거의 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실제로 이번에 5편이 나온 이 느낌을 보면 약간 1편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그렇죠. 원래 해적물이라는 게 한때 사라진 장르거든요. 네. 헐리우드에서 참 유행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소비되지 않는 장르였는데 이 제리 브루크하이머라는 사실상 블록버스터를 시작한 사람이 스필버그라고 하면 완성한 사람은 제리 브루크하이머거든요. 제리 브루크하이머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 이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장기 중에 하나 뭐냐면 더 이상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소재나 장르를 갖고 와서 다시 리부트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제작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에도 그런 시리즈가 있었나요? 더럭도 약간 그런 네. 식이고요. TV 시리즈 할 때도 뭐 네. CSI나 이런 시리즈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라고 생각했던 소재들 갖고 와서 이제 재탄생시켜서 재활용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할 수 그렇게 있죠. 말해도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네. 그걸 이제 이 본인이 해외에 나가는 거 아시죠? 이 영상이. 제리 브루크하이머로부터 내용 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전문가.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뿌듯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마 헐리우드 시스템을 이 사람이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 5편이 나왔으니까 만약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뒤 맥락 다 생략하고 이것만 봐도 개별 영화라서 충분히 그렇죠. 그냥 즐길 수 있을 정도인데 앞에 거를 보고 나면 훨씬 더 재밌죠. 음. 디테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팬들을 위한 장면들을 꽤 많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1, 2, 3, 4편을 다 보면 좋고 굳이 빼면 4편 4편. 정도는 빼도 4편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네. 아니 4편에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블랙펄이 그렇죠. 병속에 갇히는. 병속에 갇혀 네. 있는 그 설정 하나만 빼고는 사실 4편은 그다지 없어도 되는 네. 시리즈 아니에요. 저는 추천한다면 1편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5편이 의외로 1편하고 비슷한 점이 많고 1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1편을 보고 5편을 보시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올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같은 게 보통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아요. 보통 놀이기구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 하고 꼽씹진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팔 이렇게 하죠. 보통 너무 좋았을 때 팔을 꼭 이렇게 하죠. 네. 떨어지고 딱 나오면 끝이죠. 털고 나올 수 있어야지 이제 이런 영화의 재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들, 기억에 남는 장면들 별로 오히려 없었어요. 기억에 안 남는 게 네. 미덕이다라고 네, 얘기를. 더 재밌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장면들이 일단 CG를 포함하여 규모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해서 역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호의적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죠. 근데 볼거리라는 거에 확실히 집중이 돼 있는 영화고 매 시리즈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CG도 포함해서 네. 최첨단 CG 기술도 보여주고 놀이기구로서의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프닝 시퀀스에서 집을 통째로 뜯어낼 때 또 집이 되게 깔끔하고 잘 지어진 것 같고 골목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네. 해적들이 많이 있는 섬에 개발하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진 테마파크를 보고 있는 느낌. 실제로 저 시퀀스들 그대로 옮겨서 아마 테마파크가 지어질 거고 그게 이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식도 그렇고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단두대 씬이었거든요. 네. 넌 너무 잘 찍은 것 같고 그 단두대라는 그 기구 자체를 잘
활용한 장면 같아요. 단두대 칼날이 떨어질 듯 말 듯 계속 밀당을 하는. 근데 그 카메라를 보시면 우리가 그 360도 도는 이 롤러코스터 탈 때 붙어 있는 카메라 앵글이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정말 그걸 내가 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보여주는 앵글이나 몇몇 시퀀스들은 그냥 우리가 많이 탔던 놀이기구 보는 것 같다. 어떤 거 마이킹 같고 제일 격렬한 액션 시퀀스에서 양쪽 대표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그 집이 통째로 내려가는 장면 같은 거를 놀이공원에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단두대도 이름을 뭐 밀당두대 이렇게 해가지고 단두대가 떨어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걸 실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재밌겠네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다 실제 칼날은 아니고 칼날이 그냥 CG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재밌을 수 있는. 그걸 VR 같은 형태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이 장담하는데 여기 나왔던 모든 액션 시퀀스에 나오는 모습들은 다 놀이동산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블록버스터의 방향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예전에 조스 같은 경우에 스필버그 조스 같은 경우 조스를 만들고 그걸 흉내내는 그 어트랙션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스바 이런 거요? 스튜디오 안 가보셨구나 아직 안 조스 스튜디오들을 조스로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화를 최대한 재현하려고 해요. 네. 그 스튜디오에서 그 씬을. 근데 이제는 동시에 가는 거죠. 이 만들 수 있을 상품과, 정도의 그걸 만들 수 같이, 있을 정도의 어떤 구조 같은 것도 이야기에 녹여낸 것 같고, 이건 그런 순서대로의 어떤 테마파크를 지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의 어떤 짜임새는 좀 약간 헐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이게 정말 간신히 말이 되고 있구나 정도예요. 음, 근데 사실 4편은 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었거든요. 네. 2, 3편은 너무 어려웠고, 근데 1편이 딱 그냥 말이 되는 정도에서 즐길 수 있을 어트랙션들을 곳곳에 넣는 정도의 구조였는데, 이번이 딱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는 1편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런 구멍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가 헐거워 별로야 라고 하고 못 만든 영화 취급받기 쉬운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잭 스페로라는 캐릭터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구멍이 있는데 그걸 다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두 남녀 주연 배우, 새롭게 등장한 세대 교체된 남녀 주연 배우 같은 경우도 둘 사이 로맨스가 별로 재밌진 않거든요. 이게 1편의 반복이에요. 근데도 이게 먹히는 거는 잭 스페로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있기 잭 때문에 스페로가 네덜란드 소년 같은 거군요. 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침범을 막아주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그렇게 역할을. 치면 거의 문어 수준이네요. 네. 특히 잭 스페로 같은 경우는 약간 해적의 낭만, 그 대항해 시대 해적의 낭만을 그렇죠. 보여주는 캐릭터이고, 우리가 흔히 해적 생각할 때는 약탈, 뭐 범죄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거의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이게 해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집시, 방랑자 그렇죠.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네. 그리고 물욕이 있는 게 아니고 모험 자체가 목적인 것 같고, 네. 그 모험은 신화나 전설의 영역에 있는 모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 그 나침반. 나침반 설정이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 거죠. 그렇죠.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말되는. 이게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 같은. 네. 네가 제일 원하는 걸 보여주는 나침반이야라는 그 설정 하나만 넣고 이야기 구멍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그 구슬 같은 것도 네가 가장 원하는 게 구슬에 나타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 거의 그런 소품일 수 수준이에요. 있겠네요. 그래서 전설이라는 거를 잭 스페로라는 해적의 낭만과 붙여서 그 나침반 소품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파고들 여지들이 있죠. 네. 이 영화가 디즈니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즈니 하면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가족 영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해피엔딩과 가족주의. 근데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잭 스페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람의 서사로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구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점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핵심 플롯은 사실 재미없어요.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조니들이 어떤 쇼를 보여주는가가 훨씬 더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딴 길로 갈 것 같으면 그 나침반 네. 만능 해결사 나침반을 나침반이 주인공이야 그러고 보면. 거의 주인공이 4편쯤에 이르면 이 나침반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시키는 거고요. 네. 이 시점에서 제가 1편과 5편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낚시 네, 네.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영국, 미국 쪽에 영미권에는 바 조크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모든 농담이 시작을 해요. 근데 바라는 농담이 막대기라는 농담도 그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 막대기에 부딪혔어.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농담이 어떤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가 아니라 해골이 바에 들어갔는 대로 이제 바꾼 거고 왜 하필 맥주와 대걸레냐. 1편에서 그 달빛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달빛을 받으면 해골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르보사가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가 막 떨어져 밑으로. 네. 못 마시는 거죠? 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대걸레. 아. 그래서 해골이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바닥이 어지러워지니까 내가 대걸레로 닦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담이 1편과 연결된 농담이어서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그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힘들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대요. 제목도 사실 1편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이 대사 자체가 1편에 나오는 네. 유령선. 근데 혀가 잘린 선원을 대신해서 앵무새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5편까지 만들 줄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5편이 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6편 나올까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리부트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윌터너에 관한 그 윌터너 엘리자베스 커플에 관한 에피소드를 아들까지 해서 싹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커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1편에서 시작한 얘기를 진짜 마무리한 게 5편인 것 같고 진짜 마무리했다는 의미는 1편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완전 또 새로운 얘기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두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잭 스페로우는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그게 신기했어요. 거의 계속 신화와 전설을 얘기하잖아요. 바다의 전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제일 전설 같은 사람이 셰익스피어예요. 심지어 이번에 깜짝 출연으로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오는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나이를 전혀 안 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약간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중간에 이제 조니 뎁이 되게 어린 시절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CG 작업을 네. 하셨기 때문에 Jack Sparrow. 아 그게 가능하면 모든 배우가 다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잠깐 했어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CG다. 팬들로부터 이제 할 수 네, 있다. 악플 막 달리는. 어느 네.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끝난 다음에 쿠키 영상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때문에라도 어쩌면 6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비안의 해적을 또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뭐 고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미있는 디자인들 혹은 미술인 것 같아요. 네. 배도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침반도 진짜 갖고 싶은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이잖아요. 그거 어디 파는 데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좀 그 미술적인 것도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배예요. 해적선 네, 디자인. 네. 블랙펄이 야, 멋있어. 주인공이기도 하죠. 정말 그거 팔면 잘 팔 것 같아요. 병 속에 들어있는 블랙펄 막 바다가 치고 있고 그러면. 네. 사실 블랙펄에 대한 영화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블랙펄 말고도 2편, 3편에 나왔던 플라잉 더치오 네, 같은 경우는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일런트 메이라는 음. 원래는 되게 웅장한 군함이었는데 이제 해적선을 덮치는 무슨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죽지 못한 어떤 형체만 남은 그런 모습처럼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좀비 같은 상어들 이런 그렇죠. 약간 나, 연장에 네. 있는 그렇죠. 디자인인 거고. 근데 그 위압감이 그렇게까지 있었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슷한 느낌의 덮치는 장면들을 이전 화면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배의 디자인이 좋았어요. 오히려 그 군함일 때 멀쩡한 배일 때 디자인. 정말 전형적인 이런 블록버스터 장면이라 싶은 게 뼈대만 남은 식인상어 같은 애들이 덮칠 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정말 급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저렇게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좀 코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이 가지고 있는 리듬 같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되게 코믹의 역할도 있지만 정말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볼거리인 거죠. 최대한 자세히 돈을 많이 쏟아부었답니다. 보세요. 이 이렇게 장면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군요. 그게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는 화면 있잖아요. 슬로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니까 열전 장면이 그런 거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남발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영화는 그거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밸런스는.
송경훈 기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고생하셨는데 힘들게 대중성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다 없애버렸고요. 가장 직관적인 게 뭘까? 역시 별점 아닐까? 네. 그리고 순위를 또 부활시켜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송경훈 기자님께서 무비썸에서 다뤘던 영화들을 다 총망라 해봤고요. 네. 토니 에드만이 1등이고 전 예상외로 홍상수 감독 영화 잘 모른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완전히 반하셨나 봐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늘 좋아는 하는데 음.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영화는 조금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안 맞는 영화도 많았어요. 네. 취향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러빙이 네. 3위에 올라 있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방송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네, 저만 좋아했죠. 네. 너무 뭐, 씁쓸하게 사라진. 네, 이런 순위를 보실 수 있고 저도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제가 본 영화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14편 중에 6편을 갔더라고요. 네. 저만의 순위를 한번 골라봤고요. 나중에 컨택트가 1위시네요. 네. 콘택트는 원작도 참 좋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아름다운 영화여서 저는 정말 좋았던 영화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악평과 혹평과 호평을 여러 군데 나눠주셨던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과연 송경훈 기자님의 별점은 몇 개입니까?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네. 뭐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네, 네. 오늘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장난이 다 섞여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네. 흔히 헐리우드를 꿈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너희는 그냥 공장이다라는 약간 비하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두 개 다가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충분히 재밌는 영화고 극장에 가서 기꺼이 돈을 내고 봐도 후회하지 않을 영화. 대신에 이제 극장 밖에 나와서까지 즐겁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딱 적당히 볼만한 킬링 타임으로 네.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탑 10에 들 수 있을까요? 지금 10위에 제가 꼽은 영화 레고 배트맨 무비가 3개 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네. 순위권 밖에 네. 있는. 뭐 제칸 비었으니까 여기 주세요. 여기 한칸 빌릴까요, 그러면? 주시고 저는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익숙한 꿈의 공장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침대에서 들려달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해피엔딩이고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콩을 제치고 네. 네. 콩 그럼 7위가 되는 건가요? 네,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6위로 이 캐리비안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랑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를 구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는 잭 스페로 같이 관망할 거예요. 스토리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화자로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돈을 많이 받더라고. 그런 거 치고 지나치게 말을 끊으시는데. 네, 다음부터는 더 말을 많이 끊는 그런 네, 사람이 감사합니다. 되도록 하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무비썸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저희 두 사람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무비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와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 영화 보는 송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추천드리는 영화들은 가급적이면 좀 즐거운 영화들로 하기로 하고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들을 꼭 한 편씩 골라서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초밖에 안 주셨지만 최대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추천의 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매주 한 편씩 들어 나올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짧게나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정윤철 감독님의 대리꾼이라는 영화고요. 그럼 초 갈게요. 시작. 이 영화는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다시 할게요. 잠깐만.
이 영화는 광해군의 군주 활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대립군이라는 제목처럼 그 대신 군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때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이밍을 찾아서 되게 적절한 영화인 것 같고요. 뭔가 백성이 주인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면 안 돼요?